스웨덴 어딘가에서 전투기가 조종사 없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세네이터라는 AI 시스템이 사브 그리펜 2의 조종을 맡아 3차례 비가시거리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AI는 어떻게 기동할지, 언제 교전에 들어갈지, 그리고 실제 상대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공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공군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구매하기로 계약한 항공기가 바로 이것이며 이 전체 협력에서 나온 가장 첨단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를 완전히 멈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체 자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픈 2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면 모스크바가 왜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펀 2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엔진 덕분에 마하 2를 약간 넘는 대략 시속 2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10개의 하드포인트와 약 3.75톤의 내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으며 6명의 정비팀만으로도 일반 도로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픈 2가 내부에 무엇을 탑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에는 레오나르도 ES, ESO 레이븐이 있습니다. 이 능동 전자주사식 미상 배열 레이더는 회전 가능한 스와시 플레이트에 장착되어 있어 고정형 배열보다 더 넓은 측면까지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움직여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스카이워드 G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은 전투기가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게 해주며 조용히 하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레시스 전자전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디지털 수신기, 제머, 그리고 기만기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어 조종사에게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360도 전방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합니다. 사브는 이 전투기를 레이더가 약화되고 데이터 링크가 끊기며 GPS 신호가 기만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즉 사브는 러시아가 동우크라이나를 전자기지옥으로 만든 상황에 대비해 이 전투기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맞춤 제작된 듯한 특징이 있으며 이는 냉전 시절부터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스웨덴 전략가들은 전쟁 시 소련이 먼저 주요 공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 가정해 공군기지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베스-90이라는 교리를 만들었고 전투기를 일반 고속도로 구간에 분산 배치하고 소규모 징집병 지상요원들로 재무장과 재급유를 하며 적이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전투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들을 구형 C, D뿐만 아니라 신형 E까지 그리펜 전투기 전 라인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정비 시간이 짧고 운용 비용이 낮으며 재정비가 빠르고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정비된 2마일짜리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교리는 스웨덴의 중립성을 상징하는 독특한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수년간 우크라이나의 공군 기지를 공습으로 파괴하려고 시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정기지 없이 시골 도로에서 쓸 수 있게 만든 전투기는 유물 같지 않고 오히려 예언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F-16이나 미라주 같은 훌륭한 전투기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결정적 영향을 못 미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리펜 2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빛을 발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중반 A-16대가 구매 계약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50대의 항공기를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계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군의 완전한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운용 능력을 넘어서 이 전투기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펜 2는 최대 7발 MBDA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는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로켓입니다. 미사일은 모터에 점화를 하고 몇 초 동안 강하게 연소한 다음 남은 거리는 관성으로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미티어는 대신 추력 조절식 램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계속 연소하며 충돌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MBDA 공식 수치에 따르면 미티어 사거리는 200km를 넘지만 이는 다소 낙관적인 최대치일 수 있습니다. 로켓의 핵심은 엔진을 계속 점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가 회피 불가 구역이라 부르는 영역이 형성됩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암남급 미사일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정면에서 발사할 경우 약 3배, 후방에서 추격할 경우 최대 6배까지 더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적 조종사가 아무리 급하게 회피 기동을 해도
미사일을 따돌릴 수 없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앞서 언급한 레이더와 전투기의 그 미사일을 조합하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 공군력에 진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이 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적절히 무장한 그리펜 한 대만으로도 러시아 전투기를 사격 사거리 전에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티어 미사일은 단순히 사거리가 긴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미사일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고 있어서 미사일과 발사한 항공기가 비행 중에도 계속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발사 후 표적 위치를 업데이트하거나 미사일 유도를 다른 센서에 넘기고 자체 레이더로 포착하지 못한 표적도 추적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펜이 다른 항공기나 지상 레이더가 추적 중인 표적에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리펜은 자체 레이더를 켜지 않고 조용히 위치를 숨긴 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일 뿐입니다. 한 대의 뛰어난 항공기와 최신 미사일이 있다고 침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인상적인 기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사진에 담기 어려운 모든 장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승패가 갈립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실제로 지난 4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패키지마다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펜은 단지 그 선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체 방위산업 생태계입니다. 스웨덴은 언젠가 자신들이 보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 훨씬 더 많은 전차, 훨씬 더 많은 항공기를 가진 적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십 년 동안 군대를 설계해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이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대한 스웨덴의 해답은 결코 거대한 적과 똑같이 무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고 더 빨리 결정하며 모든 것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소규모 병력이라도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반격이 오기 전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이제 하나씩 우크라이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야에 달려있으니 먼저 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스웨덴은 전쟁 전체를 통틀어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약 130억 스웨덴 크로나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는 ASG-890이라는 두 대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개조된 사브 340 터보프롭 항공기로 한때 지방공항 사이에서 출장객을 실어 나르던 소형 지역 여객기와 같은 종류입니다. 하지만 사브는 내부를 모두 제거해 LEI SA 배열을 장착했습니다. 이 배열은 동체 양쪽에서 각 120도 각도로 측면을 감시합니다. 공중에 있을 때 그 레이더는 전투기 크기의 표적을 300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대 1000개의 공중 표적과 500개의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숫자는 각도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는 지구의 곡률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언덕과 나무들 뒤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순항미사일이나 샤헤드 드론은 낮게 비행해 목표물 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상 클러터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ASC-890은 그 모든 것 위를 날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항공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와 발전소를 향해 10만 대가 넘는 드론과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적을 상대로 저공 비행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항공기는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분 전에 경고를 받는 도시와 90초 전에 경고를 받는 도시의 차이입니다. 이 항공기는 2026년 3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처음 목격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이미 방공망에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널리 보도된 사례에서 이 항공기는 F-16이 러시아 Su-35 격추를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감시의 눈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스웨덴 레이더 계열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라프 레이더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터리만큼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스웨덴은 지라프 라인에서 여러가지 변형 모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들은 모델에 따라 최대 100km 거리와 20km 고도까지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온 것이므로 독립적인 측정값이 아니라 운용자가 밝힌 성능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설계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라프라는 이름은 안테나를 나무 위로 들어올리는 접이식 마스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린처럼. 이 시스템은 지형에 숨은 저고도, 저속, 소형 표적들, 즉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매 초마다 상황을 갱신합니다. 이 장비는 10분 내 전개, 5분 내 철수가 가능해 신속히 탐지 정보 공유 후 러시아 대포병, 드론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력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마지막 점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는 저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눈을 제공했지만 타격 수단도 필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과 주요 사건에 대한 더 많은 1일 뉴스를 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스웨덴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스웨덴이 활용하는 무기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처음 지원한 아처는 전체 패키지 중 가장 인상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처는 155mm 자주곡사포로 52구경 포신 이 볼보 운반차를 기반으로 한 6×6 굴절식 차대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체 포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구식 소련제 견인곡사포는 12면이 힘들게 조작해야 했지만 아처는 3명만 필요하고 장갑 캐빈에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사격 명령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차량은 정지하고 포를 조준하며 30초도 채 안 되어 첫 번째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분에 8, 9발을 쏠 수 있고 처음 3발은 15초 내에 발사한 뒤 곧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곧 생존과 더 나은 전투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장에서 러시아는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으로 포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포가 오래 머무를수록 더 빨리 파괴됩니다. 아처는 잘 알려진 쏘고 이동하기 전술을 사용합니다. 일제 사격 후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하는 방식이지만 사거리도 중요합니다. 표준 포탄을 사용할 경우 아처는 약 40km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고 정밀 유도 엑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하면 대략 6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비슷한 곡사포인 D-20에서 수년간 복무했던 한 포수는 아처를 저격포라고 불렀습니다. 한 발이면 한 번에 격파할 수 있고 여단은 이 포를 사용해 러시아 자주포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드론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전쟁 초기에 처음으로 소수의 아처를 기증했고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8문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조달기관에 승인했으며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CB-90이고 이 차량을 타는 병사들은 이 차량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야수입니다. 스웨덴은 처음에 40mm 포 버전 50대를 보냈고 각 차량에는 3명의 승무원과 함께 장갑 뒤에 보병분대가 탑승합니다. 귀짐된 버전에서는 지뢰, 소구경 사격, 수류탄에 대한 방호력을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이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1 기계화 여단은 CV-90 차량, 이 여러 번의 FPV 드론 공격을 견뎌내고 여전히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뒤에서 내리는 보병들 대신 적의 사격을 끌어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이 차량을 한계를 넘어 즉석 자주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보병 전투 차량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는 스웨덴과 협력하여 결국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차량을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무기 체계들 아래에는 군대를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눈에 띄지 않는 방대한 물자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28개가 넘는 지원 패키지를 통해 STRV-122 전차, 즉 레오파르트 2의 자체 장갑 강화 버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스웨덴은 200대 이상의 궤도식 장갑 병력 수송 차량, 드론, 헬리콥터 요격용 RBS-70 대공 미사일, 칼 구스타프 무반동 총을 지원했습니다. 수천 정의 소총과 대전차 무기, 강과 해안을 위한 컴뱃보트, 90 고속 강습정, 토우 미사일, 탄약, 트럭, 그리고 이 모든 장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부품과 훈련도 지원했습니다. 스웨덴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총 가치는 약 1280억 스웨덴 크로나에 달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을 위한 추가 800억 크로나 규모의 지원도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찔끔찔끔 주는 자선이 아닙니다. 이는 작은 국가가 자국 방위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의 제목이 묻는 진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전투기나 곡사포 등 개별 무기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생기는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웨덴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전체 방위 교리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ASG-890은 우크라이나 중부 상공을 선회하며 아래를 관찰합니다. 러시아 항공기 편대가 활공폭탄 발사를 위해 집결하는 모습도 포착합니다. 데이터 링크로 정보가 전달되고 전방의 지라프 레이더가 상황을 확인해 더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펜 2 전투기는 공격받을 수 있는 공군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분산된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이륙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메테오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거리에서는 러시아 조종사가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방향을 틀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 미사일을 유도한 같은 네트워크가 아처 승무원에게 러시아 포대의 발사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처는 그곳에 정밀 포탄을 쏘고 연기가 가시기 전 이미 이동합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세련된 전략이라 곱씹을만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강점은 수적 우위, 더 많은 대포와 전투기, 병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해답은 수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아닌 원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활공 폭탄을 하나씩 격추하는 지치고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폭탄을 실은 항공기를 밀어내서 아예 폭탄이 발사되지 못하게 합니다. 포격을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포가 발사되는 순간 바로 포를 찾아내서 파괴합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단계는 더 작고 더 영리한 군대가, 더 크고 둔한 군대가 대응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더 큰 이웃 국가에 맞서 생존하려고 늘 이렇게 해왔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방식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 안에는 또 다른 이점이 숨어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 스웨덴 무기체계를 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전 전자전, 드론 군단, 그리고 매주 변화하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스웨덴 시험장에서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이 기계들을 파괴하려 할 때 각 기계의 실제 작동 전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사브는 어떤 평시 프로그램보다도 더 빠르게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항상 마주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시제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의 정상적인 생산 가동에 달려 있으며 그래도 힘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펜 2 계약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대 150대의 전투기에 대한 의향서로 이는 그리펜 역사상 최대 수출이자 유럽이 지금까지 본 최대 규모 무기 거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은 내일 당장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쯤부터 인도가 시작되어 그 10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는 구형 C와 D 모델들은 이미 노후화된 기체들이고 기체 피로도로 인해 수량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이 모델을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시스템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적응하며 전자전과 신무기 개발로 이 목록의 고가치 시스템, 특히 조기 경보기를 사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규모는 매우 큽니다. 스웨덴과 우크라이나는 현대적 공중지상 다층 방어 체계를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전투기는 주목받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 방어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오래 지속될수록 스웨덴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가 함께 다음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한 교본을 써내려가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방어적으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이 가진 공격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이런 콘텐츠를 매일 더 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